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오늘 60회 마지막 강의네요. 그동안 유익하셨나요? 내용이 생소하고 좀 그래서 따라오기 좀 어려울 때도 있으셨죠? 네, 그렇지만 그게 다 보약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선 후기 대한공론장과 근대 공론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근대적 공론장과 정치 권력의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 내용은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론장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과 조선 후기 공론장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현대이고 또 오늘인데 이 내용 역시 방대하고 해서 이번 60강에는 오늘날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강의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대적 공론장과 정치 권력의 형성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들으면 좋겠지만 워낙 독립신문 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역사를 알면 현실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꼭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공론장과 관련해서도 우리 근대의 공론장의 경험을 잘 공부하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태도와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대의 공론장,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근대는 시기로 따지면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정도까지의 시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는 독립신문이 발행된 1896년부터 만민공동회가 해체된 1898년까지의 약 3년간의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독립신문은 문자를 매개로 조선 인민의 계몽과 근대국가 형성에 주력했던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을 직접 모아서 토론을 통해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공론화를 했던 경험입니다. 만민공동회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독립협회 회원들과 다수의 일반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하면서 인민의 정치 권력을 우리가 직접 최초로 경험했던 사례입니다. 이런 그 근대 공론장의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근대적 지식인과 민중이 공론장을 통해서 결합을 한 것이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했던 사례입니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거나 또는 제도화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앞두고 전제군주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던 역사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또 각각은 또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독립신문인데요.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신문이 그냥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한국 최초의 근대적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학은 근대적 공론장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동학은 대항공론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조선의 공론장의 핵심은 왕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또 사대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민중들이 저항하는 형태로 공론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대항공론장이라는 의미를 쓰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근대적인 성격보다는 대항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대항공론장이라는 말을 썼다면, 독립신문부터는 그 내용과 주체와 논의 주제 자체가 대단히 근대적인 국민주권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와 내용 자체가 서양의 근대의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내용들,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서양의 근대와 여기서 말하는 근대 사이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유사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독립신문은 1896년에 열강의 이권 침탈과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국가 전망의 위기에 직면해 있던 상황에서 창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재필이 주도해서 4월 7일 날 한글 전용으로 창간이 됩니다. 그래서 4월 7일이 신문의 날이죠. 그래서 한국 최초의 민간 신문이면서 3년 8개월간에 발행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300부를 발행했었는데 점점 좀 늘어나서 나중에는 3000부까지 늘어났는데, 옛날에는 신문 하나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돌려 읽고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영향권은 훨씬 더 컸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신문을 창간한 목적은 조선 백성의 계몽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공론장으로서의 의미겠죠. 그 첫 번째는 한글 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까지는 주로 훈민공론장이라고 한문을 중심으로 사용했던 왕과 관료와 사대부가 사이에 의사소통이 형성되고 공론이 형성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글 전용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사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조선 인민의 말과 글을 일치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조선 인민의 공통 언어이자 국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인민 모두가 정치 사회적 의사소통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끔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쓰게 되니까, 말과 글이 일치하게 되니까 이게 정체성,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한문 중심의 사대부 지배계층의 지위를 붕괴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글을 전용을 함으로써 여태까지 정치의 객체였었던 조선인민을 정치 주체로 전환시키는,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주체로 전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립신문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계몽적인 성격이죠. 국민 주권이라든가 다양한 계몽적인 내용을 또 알게 하는 이런 계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열린 공론장을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독자들의 자발적인 기고에 의존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독립신문은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계몽이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도 있음과 동시에 신문 자체가 하나의 논의 공간, 공론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론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죠. 근대적 정치 권력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독립협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게요. 독립협회는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의 공론장에 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고 약 3개월 후에 독립신문이 주도해서 창립하게 됩니다. 독립문, 독립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별도의 활동 목표를 갖게 된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이제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독립신문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면, 오히려 이제 독립협회의 활동이 중심이 되고 독립협회에서 나온 내용을 독립신문이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활동 시기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모금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조선민중의 계몽운동에 일정 시간 이제 매진을 하게 되는데, 그 방식이 이제 토론회 방식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론회를 매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4번까지 공개 토론회죠.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내 정세가 급박해지면서 실제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독립협회 자체가 하나의 단체가 돼서 정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 정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만민공동회죠.
독립협회가 주도해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신문으로부터 독립협회가 나왔고 독립협회로부터 만민공동회가 나왔는데요. 이게 연결은 돼 있는데 각각의 성격은 다 조금씩 다르죠. 독립신문은 언론공론장으로서의 성격이라면 독립협회는 회원단체로서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 회원단체가 중심이 돼서 토론회를 계속 개최하다가 그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대중들과 만남의 공간을 통해서 집회와 시위로 발전한 것이 만민공동회입니다. 그래서 신문, 그 다음에 협회, 만민공동회는 내용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국정 전반에 관한 개혁을 요구하기도 하고 만민공동회에 이어서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민공동회가 고종에서 탄압을 받게 되면서 독립협회도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접어들게 되죠. 독립협회의 공론장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조선이 처했던 재반 문제에 대해서 근대적 공론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주 공개 토론회를 했습니다. 국내 시급한 현안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했고요. 토론회 형식이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그래서 의제 설정하고 좌우 양편 발제자 토론자를 정하고 토론과 논쟁을 거친 다음에 참석자에게 찬반 표결에 붙여서 가부 결정을 합니다. 당시에 조선 백성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토론 공간에서는 천민이든 양반이든 누구든지 평등한 발언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점이 당시로서는 놀라운 경험이었을 거고요. 논거를 제시하는 자가 최종적인 다수 지지를 얻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식인 상소와 비답 같은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식에서 근대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논의 결과의 활용인데요. 이렇게 해서 논의가 이제 되면 독립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논의 주제와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온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질문을 하는데요. 이걸 특별히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을 이제 총대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총대의원은 독립협회 위원들 가운데, 회원들 가운데 그 매회 토론회마다 직접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출을 했습니다. 지금 봐도 새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활동 성과를 보면 대중의 높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이게 흘러넘쳐서 만민공동회가 개최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1878년에 가면 독립협회 회원이 4,2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898년 12월에 해산 당시에는 구속자만 400명이 됐다고 합니다. 협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이후에 일제화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죠. 독립협회 활동의 의미를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조선 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트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이제 갑신정변인데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아래로부터 민중 봉기에 의한 개혁 시도가 동학농민전쟁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그런데 이 독립협회는 다수 인민에 의한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 형성을 통해서 개혁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식인과 민중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위와 아래가 같이 결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다수 인민의 자발적인 참여, 개화된 지식인들이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구성해서 시작을 했다면 거기에 이제 민중들이 결합을 하면서 지식인과 인민들 간에 수평적인 결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이고 평등한 논의 기회가 보장이 되고 직면한 현실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다수 인민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독립협회의 활동이 공론 정치에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토론회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많은 인민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만민공동회로 전환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내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뭘까요? 우리가 2016년, 17년 같은 이런 촛불 시위 같은 거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모도 결코 적지가 않았어요. 당시 서울 인구가 20만 정도였었다고 하니까 한 번 집회하면 10,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한 5% 정도. 예. 이 만민공동회는 정치활동이에요. 정치활동. 1898년 3월부터 그 해에 12월까지 일어났던 한 8개월에 걸쳐 가지고 일어났던 활동이죠. 정치활동. 그래서 정치 사회적인 주요 현안마다 종로를 비롯해서 여러 장소에서 독립협회가 주관해서 소집하거나 또는 독립협회하고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모임이 개최됐던 거죠. 4번에 걸쳐가지고 주요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1차 집회는 3월 10일에 열렸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정치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러시아가 저령도, 지금은 이제 부산 영도에 해당하는데, 이 저령도를 자신들이 조차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남하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증기선에 에너지가 이제 석탄이었었는데 석탄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산 영도를 이제 조차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군사 교관이라든가 재정 고문을 파견하려고 했었고, 은행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런 소식을 이제 접하고 독립협회 사람들이 이제 발끈해서 집회를 잡게 되죠. 집회를 잡게 되면서 군중들이 여기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서울 남촌에 있는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또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일, 12일에 걸친 집회 보고 정부하고 러시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저령도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고문 교관을 철수하고 한너은행을 폐쇄하게 되죠. 만민공동회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 집회는 9월 11일 날 김홍육 독차 사건을 계기로 소집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고종을 이제 독살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제 뒷수습하면서 범인에 해당하는 김홍육의 가족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오경장으로 연자제가 폐지된 상태였었는데, 수구파들은 연자제를 제재에 되살려서 가족들까지도, 친족들까지도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논쟁이 붙었었죠. 개혁파들은 연자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하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한 반면에, 이제 구세력 같은 경우에는 연자제를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격돌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제2차 만민공동회가 열렸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고종이 그 독립협회가 신임하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개혁파 정부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정치적인 효과를 거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집회는 10월 달에 양일간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훨씬 더 내용이 더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민관이 함께하는 관민공동회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독립협회가 주도하고 정부 관리에게도 발송을 하고 사회 각계각층 인민들한테도 다 보낸 거죠. 3차 만민공동회에는 박정현 같이 이 관도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 천민 출신 연사가 나와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3차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의회 설립에 관한 주제였었습니다. 의회를 설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입헌군주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 3차 집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정치성이 강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의회 설립을 둘러싼 주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표에 의해서 국가 현안을 결정한다. 또 국민 참정권을 전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입헌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일간 논의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정합니다. 그게 이제 6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헌의 6조의 내용을 보면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한다 이런 것도 있고,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에 행사한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현대판 의회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인권뿐만 아니라 의회에 준하는 조직 형태, 즉
여태까지는 모든 권력을 전제 군주가 가졌다면 의회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헌의 6조를 여기 그 3차 만민공동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다음날 황제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헌의 6조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구파들이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들의 권력의 몰락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익명서 조작 사건이라고 해서 결국은 저 사람들이 의회를 만드는 목적이 고종의 권력을 뺏기 위한 것이다.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울일 뿐이고 실제로 왕이 없는 공화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고종이 독립협회 간부를 체포하고 독립협회를 혁파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리고서 이제 이어서 이제 4차 만민공동회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4차 집회가 이제 11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거의 그 연일 열려요. 우리 광화문 집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간부 석방, 그 다음에 의회 설립,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철야투쟁도 하고 수만 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황국협회, 우리가 보부상으로 유명하죠. 고종의 신임을 받고 있는 황국협회가 이 만민공동회를 습격해서 결국은 이제 사망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계속해가지고 만민공동회가 열리면서 고종이 독립협회를 다시 복구시켜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구파를 유배를 보내고 만민공동회의 요구를 다시 수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그러니까 만민공동회의 의견을 헌의 6조를 고종이 받아들였다가 그것을 수구파들의 농간에 의해서 다시 철회하고 독립협회를 폐쇄시켰다가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가 다시 열려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이번에는 수구파들을 숙청하고 만민공동회의 요구를 다시 고종이 수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만민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나온 의견으로 그 왕의 의사결정을 번복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그 황제하고 만민공동회 사이에 극적인 대타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일본의 힘이 커지면서 결국은 만민공동회가 무력으로 진압되는 경험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만민공동회의 역사적인 의미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최초의 대중적인 정치 집회였었고요. 근대적인 언론과 독립신문이죠. 단체를 통해 활성화된 공론장을 통한 전쟁, 공론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인민에 의한 정치 권력 형성의 극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만민공동회의 경험은 일제강점기 3.1운동과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됐고요. 정치 객체였던 백성을 정치의 주체로 발전시키는 토양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이후에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신적인 이념적인 기반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0강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2월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5차례씩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어요. 기억나시나요? 공론장의 개념과 특징, 공론장의 역사, 공론장의 이론, 공론장과 의사소통 행위 이론, 공론장과 민주주의, 특히 그 중에 수기민주주의, 담론윤리, 수기민주주의의 이론적인 보완, 다문화사회의 공론장, 의사소통 권력, 조선 후기의 공론과 공론장, 또 오늘 공부한 대항공론장과 근대공론장, 이런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론이 이론으로 끝나면 재미없죠. 그런데 실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깊이 성찰해야 되거든요. 이론은 그 성찰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6월쯤에 다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이제는 공론장 실무에 관한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론장 설계와 운영과 관련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렇게 4가지로 한다는 게 아니라 큰 주제로 이렇게 4가지 정도 되는데,
글쎄 몇 회를 할지. 근데 아마 60강 정도는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게 칠판을 가지고 재밌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말도 못하고 별로 이렇게 유머러스하지도 않고 한 사람 강의를 거의 한 3개월 동안 듣느라고 좀 힘드셨죠? 그래도 유익하셨을 거라고 믿고 60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